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1주차 재무부동산학에 의해 1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관리 또는 뭐 재무학, 재무이론에 대해서 짧게 생각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 그 줌을 가지고 하는 게 좀 서툴러 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재무부동산학의 분야는 뭐 재무학하고 부동산학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투자와 관련된 재무학, 재무이론, 재무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재무학, 재무관리 또는 재무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짤막하게 뭐 의미하고 그다음에 재무관리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자금을 갖다 만들어야 되겠죠.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부, 외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이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로부터 이제 자본을 조달하면 자기 자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은 이제 타인 자본, 뭐 부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기업 내 외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을 한다. 그럼 그 조달된 자금을 인적 요소 그리고 물적 요소에 투자를 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인적 자본, 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노동력을 갖다가 고용을 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물적 요소, 즉 다시 말해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된 자금을 인적, 물적 요소에 투자하는 이 과정을 거치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수된 자금을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과정. 이런 식의 이제 자금 흐름의 과정이 그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활동이라는 것은 뭐 자금 흐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금의 순환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다시 생산 및 판매 과정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고 이런 순환 과정이 지속된다, 순환된다, 반복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요 재무관리, 재무이론하고 재무학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금의 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금을 조달하고, 즉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를 어떻게 할까, 투자를 운용하는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또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 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경영관리의 한 부분인 재무관리 또는 재무이론 그리고 재무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재무학은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의 재무 활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론, 원리, 방법, 체계 등을 다루는 학문이 재무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거, 자본 조달과 투자 운용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면 재무학은 국민 경제 자금 흐름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증권시장론, 증권투자론, 화폐 금융론, 금융제도론, 뭐 거시경제학 일부까지 재무학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개별 기업의 재무적 활동 그리고 재무적 의사결정을 다루는 분야, 이 분야를 갖다가 좁은 의미의 재무관리, 재무학, 좁은 의미의 재무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조금 좁은 의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앞에다가 명확하게 기업을 붙여가지고 기업 재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무관리는 기업이라는 전체적인 경영 조직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그 관리 부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관리 부문 말고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인사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른 모든 관리 부문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전체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인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반관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관리 이외의 관리 부문들, 생산관리, 그다음에 뭐 인사관리, 마케팅관리 뭐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자금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재무관리가 이런 자금 흐름을 전사적인 측면, 즉 다시 말해서 기업 전체의 측면에서 계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느냐? 크게 두 가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 결정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자금 자본이죠. 그래서 그 자금 자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기능, 자본 투자 결정 기능과 자본 조달 결정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재무관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요. 투자 결정 기능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는 유무형의 여러 가지 자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 학교를 갖다가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은 유형의 자산들 필요하죠. 뭐 건물도 필요하고요, 강의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연구실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기 막 그 빔 프로젝터라든지 뭐 책상과 의자라든지 이런 그 유형의 자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그 저기 뭐 그 노동을 고용해서 즉 다시 말해서 교수 직원들을 고용해 가지고 또 저기 막 교육 서비스를 갖다 강의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 무형의 자산들이 필요한데 이런 자산들은 자금을 투자해야지만 획득을 할 수가 있죠. 건물을 지으려도 자금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려도, 그 다음에 또 교수를 고용하려도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무형의 자산들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그게 전체로서 하나의 기업 자산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기업 자산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투자 결정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 무엇이냐? 기업의 자산과 기업 자산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결정은 어떤 자산에 얼마의 자금을 배분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자금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들의 유형, 그 다음에 개별 자산들의 규모, 이거는 결국 투자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투자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결정을 해가지고 개별 자산들을 갖다가 얼마나 어떤 유형의 자산들을 얼마만큼 투자할까, 구입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개별 자산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자산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 구조가 효율적일수록 영업 위험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 위험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얻는 매출액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영업이익의 상대적 변동성 내지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판다라고 하면 매출액이 많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얻게 되는 이익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만 커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거꾸로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 내지는 불안정성 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걸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적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성을 영업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은 줄이면 줄일수록 그 기업의 가치가 위험을 줄일수록 기업의 가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산 구조가 효율적이면 영업 위험이 감소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커진다. 그래서 자산 구조, 그 투자 결정 왜 하느냐, 왜 중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투자 결정을 잘 해가지고 자산 구조가 효율적이 되면 그러면 기업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 사업이 있는데요. 그 기존 사업의 시장 변동과 전반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의 이익 변동은 예전보다 기존 사업만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요. 영업 위험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면 기업 가치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신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하면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오지만 거꾸로 실패를 한다. 그럼 이런 가능성이 더 크지요. 그래서 실패할 경우에는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투자 결정은 기업의 영업 위험을, 그러니까 상대적 변동성 또는 불안정성을 크게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결정은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자산 구조를 효율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합을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믹스할 수 있을까? 최적으로 배합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은 영업 위험이 감소되고 기업 가치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본 조달 결정 기능이 이 재무관리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당연히 자금이겠죠. 자금이 없다, 자본이 없다라고 하면 기업이 뭐 제대로 존속하는 것도 어려울 테고요. 뭐 발전한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업은 필요한 자금 또는 자본을 기업 내 외부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조달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이제 외부 금융 그리고 내부 금융 또는 이제 뭐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이런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채권을 매각하면 이제 그 채권 매각 대금이 들어오겠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식을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매각을 하면 주식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생겼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순이익이 생겼을 때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좀 배당을 해주지 않고 이익을 많이 남겨서 그걸 다시 재투자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부 금융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금융, 내부 금융 또는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테고요. 이렇게 기업은 조달된 자금, 자본을 가지고 경영 활동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유무형의 자산에 또는 뭐 인적, 물적 자산을 갖다가 구입하는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로서 하나의 기업 자본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기업 자산이 아니라 기업 자본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기업 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재무적 의사결정을 자본 조달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은 기업 자본의 구성과 관련된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 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자본을 구성하는 개별 자본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고, 그 다음에 채권을 얼마를 발행했고, 주식을 얼마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유보이익을 재투자하는데 얼마를 썼고, 뭐 이런 그 개별 자본들의 유형과 규모 등은 자본 조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 조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 자본들의 전체적인 구성 관계를 재무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가 효율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건전할수록 재무 위험이 감소하고요. 기업 가치는 위험이 감소하니까 커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재무위험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본 조달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한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 뭐 굉장히 크게 변동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불안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갖다가 재무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또는 사채를 끌어다 썼다라고 하면 즉 타인 자본, 부채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경기 변동하고 상관없이 고정적인 이자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고정적인 금융비용, 이자 때문에 타인 자본,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쓴 기업 같으면 불경기에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재무 위험이 커진 게 되죠. 그리고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는 무엇이냐? 재무 구조의 건전화이다. 효율화가 아니라 여기서는 건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건전하냐 잘 모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정적인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자본의 기업 자본을 좀 건전하게 배합해서 최적으로 배합해가지고 재무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의사 결정의 그 두 가지 투자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본 조달 결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이제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과 자본 조달 결정 외에 재무 관리의 중요한 기능은 이제 배당 기능하고요, 배당 결정 기능 그리고 재무 분석 기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해요, 판매 활동을 해요, 영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창출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창출된 이익을 그 기간 동안의 순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단기 순이익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겠죠.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주주가 되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지 않고 단기 순이익 중에 일부를 갖다 기업 내부에 쌓아놓고 그리고 재투자하는 데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창출된 단기 순이익은 배당과 유보이익으로 구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출자자인 주주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보이익은 기업이 재투자를 할 때 필요한 자기 자본의 어떤 조달 원천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즉 단기순이익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단기순이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한테 지급하는 배당이 많아지면 회사 내부에 유보할 유보이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배당하고 얼마만큼 기업 내부에 쌓아놓을까? 유보이익의 수준, 배당과 유보이익의 수준을 얼마만큼으로 하는 게 바람직할까?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일련의 재무적 의사결정을 배당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배당의 형태라든지 또는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요. 재투자를 통한 기업의 가치, 출자자인 주주의 소득 이런 두 가지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기순이익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늘리면 유보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거꾸로 유보이익을 늘리면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배당을 얼마만큼 하고 내부 유보를 얼마만큼 할까라고 하는 배당 결정은 결국 자기 자본의 조달, 즉 기업 내부에 유보한 이익 가지고 유보 이익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투자를 하는 자금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자기 자본 조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 결정하고도 이 배당 결정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 기능은 재무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의 결과는 결국 재무제표라고 하는 여러 가지 표에 집약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성과 또는 이 재무의사결정의 성과를 갖다 살펴보려면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될 테고요.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와 같은 다양한 재무자료를 분석하면 기업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또는 경영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재무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태까지 했던 것,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 배당 결정, 재무 분석, 이런 여러 가지 재무 관리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재무 관리 기능들은 결국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어떻게 할런지 투자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관리 기능들은 서로 의존적이고요. 상호 의존적이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가 기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재무관리 또는 재무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재무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부동산학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한 것은 일단 강의 소개를 했고요. 강의 계획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부동산학
전공이 속해 있는 경제, 금융보험, 재무부동산 학부 연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는 재무부동산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출발점이 자산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재무학의 분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재무부동산학의 분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관리 또는 재무학, 재무이론하고 부동산학이 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관리 또는 재무학, 재무이론의 이론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학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동산학은 어떤 식의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짧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재무관리 분야로 실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제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2배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1.2배속 정도 또는 뭐 1.4배속, 5배속, 저는 1.2배속이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가지고 꼭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다가 잘 모르겠다, 이건 좀 설명이 이상하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요청을 하시면 제가 바로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